아일랜드 코크 해안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대째 이어온 해조류 양식장에 한국인 사위가 정체불명의 투명한 액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 바다에 동양약을 풀어 나가. 71세 수산조합 원로 브렌다는 키트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날로 장비 전부가 창고에 갇혔습니다. 조합은 자격 박탈을 경고했고 30년 동반자도 등을 돌렸어요. 적조는 매일 번졌습니다. 수확까지 45일, 3대가 쌓아온 양식장이 통째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인이 키트를 던졌던 그 손으로 직접 바다에 액체를 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태민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연구소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조류 독소 억제 기술을 연구했고 국내 양식 단지 16곳에 수질 정화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제가 다루는 건 흙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그런 제가 아일랜드에 온 건 피오나 때문이었어요. 코크 해안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랐어요. 짠내가 아니었습니다. 해초와 빗물과 검은 갯벌이 뒤섞인 살아 숨쉬는 바다의 냄새였어요. 한국 서해에서 맡던 냄새보다 더 진하고 더 거칠었습니다. 폐 안쪽까지 그 냄새가 파고들었어요.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피오나가 말했었죠. 우리 아버지 바다는 달라. 가보면 알아. 맞았습니다. 브렌단 머피, 71세. 코크 해안에서 3대째 김과 다시마를 길러온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수산조합 원로 위원이었고 유럽 해조류 품질 기준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양식장은 코크 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파도가 만들어 놓은 지형을 40년 동안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사람.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브렌다는 방파제 끝에 서 있었습니다. 조수가 빠진 갯벌이 드러나 있었어요. 검은 갯벌 위로 양식 로프가 줄줄이 늘어져 있었는데 로프 위에 김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통통하게 부풀어야 할 엽채가 얇고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2번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브렌다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바람에 쓸린 얼굴이었어요. 눈과 주름이 깊었고 손등은 소금과 바닷바람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40년을 버텨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피오나 남자친구군. 한국 사람이라고 했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양식장 로프를 살펴봤습니다. 장갑을 끼고 로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손바닥에 미끄러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평소 김엽채는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살짝 당기면 저항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축축하고 물렁물렁했어요. 로프를 잡은 손에 갈색 점액이 묻어났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시큼하고 쿰쿰한 뭔가 썩어 들어가는 냄새였어요. 수온계를 바다에 넣었습니다. 18.3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18도. 이 해역에서 8월 평균 수온은 14도입니다. 4도가 높았어요. 적조가 피기에 딱 맞는 온도였습니다. 갈색 점액, 축 늘어진 엽채. 징후는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수온을 적었어요. 수확까지 남은 날을 셌습니다. 45일.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렌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온이 올랐습니다. 적조 초기 징후가 보입니다. 지금 한국 천연 추출물 수질 정화제를 투입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브렌단은 홍차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40년이야.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쪽이었어요. 홍차 김이 그의 얼굴 앞으로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비닐백을 꺼냈습니다. 로프에서 떼어낸 엽채였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브렌단이 일어섰어요. 바다는 바다가 알아서 한다. 그는 패딩을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어요. 홍차잔에 남은 김이 혼자 피어올랐다가 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의 숫자를 내려다봤어요. 45일. 그날 저는 방파제에 혼자 나갔습니다. 바람이 샜어요. 파도가 방파제 콘크리트 벽을 때리면서 물보라가 얼굴로 튀었습니다. 짠물이 입술에 닿았어요. 바다는 잔잔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 뭔가가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브렌다는 알고 싶지 않아 했어요. 멀리 양식 로프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5일. 저는 그 숫자와 함께 방파제에 서 있었습니다. 피오나는 저녁마다 방파제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뒤였어요. 양식장 불빛이 꺼지고 브렌단의 서재 창문도 어두워지고 나면 피오나는 패딩을 걸치고 혼자 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사흘째 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먼저 따라 나섰습니다. 방파제 끝에 피오나가 서 있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옆으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콘크리트 벽을 치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어요. 쿵, 쿵, 쿵. 마치 바다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피오나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가 원래부터 저런 분은 아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오나의 할아버지는 원래 청어잡이 어부였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남획으로 코크 해안의 청어가 씨가 말랐어요. 할아버지는 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양식 로프를 샀죠. 다시마를 길렀어요. 아일랜드에서 해조류 양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브렌다는 17살 때부터 할아버지 옆에서 로프를 매달았어요. 손이 트고 소금에 절어가면서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된 날, 브렌단이 혼자 양식장을 이어받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다시마만 기르던 양식장에 김을 들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고 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김을 먹겠냐고. 브렌단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건강식품 시장이 열릴 거라고 해조류가 답이라고 혼자 믿었어요. 결국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피오나가 파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무도 안 하는 걸 혼자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더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자기가 처음 시작한 방식을 누가 바꾸겠다고 하면. 저는 방파제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금기 머금은 콘크리트 표면이 손바닥을 긁었어요. 피오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민 씨, 나는 믿어. 당신이 가져온 기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믿는다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조였습니다. 수온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적조는 느리지 않았습니다. 피오나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바람이 샜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어요. 물보라가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바닷물 특유의 날카로운 냉기가 손가락 마디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피오나의 옆얼굴을 봤어요. 바람에 눈이 가늘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매일 이 방파제에 나오고 있었어요.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다에 대고 혼자 버티는 거였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브렌다는 양식장 쪽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온계를 꺼냈어요. 어젯밤 측정값이 적힌 노트를 펼쳐 창문 옆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18.7도. 어제보다 0.4도 더 올랐어요. 브렌단의 시선이 숫자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아버님, 수온이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단의 눈이 옆체에 머물렀어요. 1초, 2초. 그의 손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바다는 바다가 알아서 한다. 어제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브렌다는 패딩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현관이 닫혔어요. 식탁 위에 엽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갈색 조각이 천천히 물길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피오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수온은 오늘도 오르고 있었고 45일은 이제 43일로 줄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조합 공문이 왔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아일랜드 수산조합 직인이 찍혀 있었죠. 브렌다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피오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미승인 외래 약품 사용 금지. 위반 시 수산조합 자격 박탈. 누군가 신고한 거였습니다. 제가 수질 정화 키트를 들고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브렌다는 공문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옆 양식장 시머스가 방파제로 왔습니다. 코크 해안에서 브렌단과 30년을 나란히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낡은 장화를 신고 손에는 로프를 감은 채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한국 약품이라고. 아일랜드 바다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용한 말이었지만 방파제 바람보다 더 차갑게 귀에 박혔어요. 우리 조합이 그걸 허락할 것 같아? 브렌단이 40년 쌓은 걸 다 날릴 셈이야? 시머스는 브렌단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오갔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버텨온 사람들 사이의 무언의 언어였어요. 브렌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다 쪽으로. 시머스가 돌아갔어요. 장화 소리가 방파제 돌바닥 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브렌단이 창고에 들어갔어요. 제 장비를 가져다 창고에 넣었습니다. 수질 정화 키트, 수온계, 샘플 채취 도구. 전부였어요.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창고 밖까지 들렸습니다. 철컥. 피오나가 제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비 없이는 수온 측정도 못합니다. 샘플도 못 채취해요. 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수화까지 남은 날을 세봤어요. 41일.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양식장 쪽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로프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지만 수면 아래에서 적조는 느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랍 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브렌단이었습니다. 그는 쓰레기통 옆에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수질 정화 키트를 소개하며 뜯어놓은 포장지였어요. 성분표가 인쇄된 쪽이었습니다. 브렌단이 그걸 쓰레기통에서 꺼낸 거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브렌단은 식탁 조명 아래로 가져갔어요. 성분표를 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꺼냈어요. 작은 글씨를 천천히 한 줄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엌 입구에 피오나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봤던 거예요. 피오나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오나가 한 발 들어서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피오나가 멈췄습니다. 브렌단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성분표를 다 읽고 나서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도로 넣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부엌에 저와 피오나만 남았어요. 쓰레기통 안에 성분표가 있었습니다. 브렌단이 다시 꺼내 읽고 도로 넣은 성분표가. 피오나가 작게 말했어요. 지금 뭘 본 거야, 우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저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걸. 41일. 그 숫자가 아까보다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흘째 아침 저는 장비 없이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했어요. 로프를 직접 들어 올려 엽체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수온을 가늠하고 냄새로 산도를 짐작하는 거였습니다. 장비 없이 바다를 읽는 방식을 한국에서 처음 배울 때가 떠올랐어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기계가 말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로프를 들어 올렸을 때 손바닥 아래로 미끄러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사흘 전보다 더 물렁했습니다. 엽채를 코 가까이 가져갔어요. 시큼한 냄새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수화까지 남은 날은 40일이었지만 바다는 그 숫자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시머스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 양식장 패트릭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브렌단 앞에 서서 말했어요. 조합 2차 경고가 나왔다고 미승인 약품을 가진 외국인이 양식장에 있다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패트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브렌단 40년이야. 조합 자격 날리면 양식장 끝이야. 브렌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방파제 끝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피오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물 흐르는 소리만 났습니다. 피오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태민 씨,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오나가 설거지를 멈췄어요. 손을 닦지 않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기가 손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40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온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조합도 시머스도 패트릭도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어. 태민 씨 방식이 맞는다 해도 아버지가 잃는 게 너무 많아. 나는 그게 무서워. 저는 피오나의 눈을 봤습니다. 아버지 편도 제 편도 아니었어요. 둘 사이에서 매일 혼자 방파제에 나가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피오나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어? 조합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더 작은 구역에서만 한다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는 빠르면 석 달이에요. 우리에게 40일이 있었습니다. 피오나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다시 부엌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수온이 오늘 얼마나 올랐을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방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장비 없이 손으로 측정한 수치들을 적어뒀어요. 정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보였습니다. 수온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엽채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어요. 시험 구역 하나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장비 없이 조합 눈에 띄지 않게 가장 구석진 로프 하나에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였어요. 작은 것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40일이 39일이 되는 동안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바다 색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로프 근처만이었어요. 수면이 묘하게 탁했습니다. 흙탕물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뭔가 안쪽에서 번지는 것 같은 탁함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적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면 아래에서만 번지던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징후가 아니라 현실이 된 겁니다. 시험 구역 로프를 들어 올렸어요. 제가 손으로 직접 관리하던 가장 구석진 구역이었습니다. 엽채를 손에 올렸을 때 사흘 전과 달랐더라고요. 물렁한 감촉이 아니었어요. 탄력이 조금 살아있었습니다. 냄새도 달랐어요. 시큼한 기운이 덜했고 그 아래로 바다볼레의 짠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분명했어요. 손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 구역 하나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브렌단이 양식장을 돌고 오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파제 끝에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로프줄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62년 동안 이 바다를 일궈온 손이었어요. 그 손이 엽채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브렌단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부정해도 손이 먼저 사실을 말하잖아요. 시머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패트릭도 건너편 양식장 데클란도 왔어요. 그들은 브렌단 주위에 서서 자기 양식장 얘기를 했습니다. 데클란 쪽도 수면이 탁해지기 시작했다고, 패트릭 쪽은 이미 동쪽 구역 로프를 절반 걷었다고. 올해 적조는 예년보다 2배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줄이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머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됐잖아. 다음 날 아침 조합 공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2장이었어요. 첫 번째는 적조 피해 공식 확인 통보였고 두 번째는 피해 규모에 따른 조합 보상 신청 안내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미승인 약품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브렌단이 저를 받아들이는 순간 40년 쌓아온 조합과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브렌단이 버티는 진짜 이유 중 하나였던 거예요. 피오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나온 거였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조합에서 연락이 왔다고 아버지 양식장 피해 규모가 코크 해안에서 3번째로 크다고 했어요. 수확 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손상됐다고요. 피오나가 말했습니다. 태민 씨, 아버지한테 시간이 없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날 저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제 장비가 안에 있었습니다. 수질 정화 키트도 수온계도 샘플 채취 도구도 전부요. 저는 한동안 그 자물쇠를 바라봤어요. 열 수 없었습니다. 브렌단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 그건 그의 결정이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시험 구역 하나가 살아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비도 없고 조합 허가도 없고 브렌단의 허락도 없는 채로 저는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코크 해안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금 냄새와 뭔가 썩어드는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양식장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브렌단이 창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옆을 지나쳐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에 손을 얹었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얹은 채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어요. 62년을 버텨온 사람의 어깨가 그렇게 내려가 있는 걸 처음 봤더라고요. 브렌단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창고 문을 열지 않은 채 돌아서서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내일까지만. 그 말이 거절인지 허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브렌단이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건 거였잖아요. 그것도 등을 보이면서요. 수학까지 남은 날은 31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렌단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물쇠를 풀고 문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양식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수질 정화 키트도 수온계도 샘플 채취 도구도 전부. 열흘 만에 다시 손에 잡은 수온계였더라고요.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허락이었는지 포기였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브렌단이 그 문을 연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저는 시험 구역을 3곳으로 늘렸습니다. 수온계를 바다에 넣고 샘플을 채취하고 수질 정화 키트를 조금씩 투입했어요. 손으로만 하던 것들을 제대로 된 도구로 하니 속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측정값을 노트에 적었어요. 날짜, 수온, 산도, 엽체 상태. 한 줄씩 빠짐없이요. 한국에서부터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어요. 바다는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시머스가 멀리서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이었어요. 시머스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브렌단에게 직접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부어까지 들렸더라고요. 조합에서 오늘 긴급 회의가 있었다고 미승인 약품 사용이 공식 확인되면 해당 양식장 금년 출하 전면 금지라고요. 브렌단, 지금이라도 저 사람 보내. 시머스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30년을 나란히 버텨온 사람이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브렌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머스가 돌아갔고 현관이 닫혔어요. 부엌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피오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놓고 내일 투입할 정화제 배합 비율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거실 불을 켜놓은 채로요. 한참 지났을 때 복도 쪽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브렌단이었어요. 부엌으로 가다가 거실을 지나쳤는데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펴놓은 노트 쪽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브렌단이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겼어요. 빼곡하게 날짜와 수치가 적힌 페이지들이었습니다. 그가 멈췄더라고요. 노트를 들고 한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저는 그때 눈을 들었습니다. 브렌단의 얼굴을 봤어요. 뭔가 그의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브렌단이 노트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가 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피오나가 말해줬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다락에 올라갔다고요. 거기에 할아버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어망이며 항해 일지 같은 것들이요. 브렌단이 오래된 공책 하나를 들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피오나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알았어요. 브렌단이 들고 내려온 게 뭔지를요. 그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나간 거였어요. 낡고 표지가 다른 공책이었습니다. 펼쳐져 있었어요. 손이 가는 대로 집어들었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3년 8월 4일. 그 아래로 수온, 조류 방향, 엽체 상태가 한 줄씩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브렌단의 아버지가 남긴 양식 일지였던 거예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똑같았어요. 날짜, 수온, 상태. 날짜, 수온, 상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제 노트와 똑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두 권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50년 전 공책과 제 노트를요. 글씨체는 달랐지만 구조가 같았어요. 날짜를 먼저 쓰고 수치를 적고 상태를 한 줄로 정리하는 방식. 바다를 기억하는 방식이 같았던 거죠. 브렌단이 어젯밤 제 노트에서 이걸 봤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적었던 거였습니다. 저녁에 방파제에 나갔습니다. 브렌단이 먼저 와 있었어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어요. 수면이 거울처럼 하늘을 담고 있었고 멀리 양식 로프줄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브렌단 옆에 서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한참 뒤에 피오나가 왔어요. 둘 사이 어딘가에 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그냥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도 없고 바람 소리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수학까지 남은 날은 31일이었어요. 브렌단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피오나가 제 옆으로 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더라고요. 28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시험구역 3곳을 돌았어요. 로프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손바닥에 전해지는 감촉이 달랐더라고요. 물렁하지 않았습니다. 탄력이 살아있었어요. 엽채를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짭조름하고 깊은 바다볼레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엽채를 손에 올려놓은 채 있었어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수온계를 넣었습니다. 16.2도였어요. 열흘 전 18.3도에서 2도 이상 내려와 있었습니다. 적조가 억제되고 있었던 거죠. 작은 숫자였지만 방향이 바뀐 거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수치를 적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처리 구역으로 갔어요. 세 번째 시험 구역 바로 옆이었습니다. 로프를 들어 올리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어요. 시큼하고 쿰쿰한 뭔가 무너지는 냄새였습니다. 엽채가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누르자 저항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날씨, 다른 결과였어요. 저는 두 로프를 나란히 들어봤습니다. 두 손에 각각 하나씩이요. 왼손과 오른손의 감촉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브렌단이 양식장을 돌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그가 미처리 구역 로프를 들어 올렸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옆 구역으로 갔어요. 또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이었어요. 62년 동안 이 바다를 읽어온 손이 엽채와 엽채 사이에서 무언가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가 시험 구역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브렌단이 시험 구역 첫 번째 로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프를 내려놓는 속도가 달랐더라고요. 아까 미처리 구역에서보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아직 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듯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브렌단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을 때 피오나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작으면서도 뭔가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더니 피오나가 창문 쪽을 가리켰어요. 창고 앞이었습니다. 브렌단이 서 있었어요. 창고 문 앞이었습니다. 손에 수질 정화 키트가 들려 있었어요. 제 것이었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예비용으로 창고 안에 넣어뒀던 거였어요. 브렌단이 그걸 들고 서 있었습니다. 뜯지는 않은 채로요. 그냥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브렌단이 저를 봤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키트를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이 창고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바람이 없는 저녁이었어요.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브렌단의 입이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사흘 전도 아니고 열흘 전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야 들리는 말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천천히요. 같이 가시죠.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저는 키트를 받아들었어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용기 2개와 투입 튜브가 나왔어요. 브렌단에게 설명했습니다. 천연 추출물이라고 독성이 없다고 투입 비율은 수온에 따라 달라진다고. 브렌단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끊지 않았어요. 그게 달랐던 거죠. 저는 용기 하나를 브렌단에게 건넸습니다. 브렌단이 받았어요. 손바닥 위에 용기를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열흘 전 이걸 바다에 던졌던 손이었어요. 지금은 그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파제 난간 앞으로 걸어갔어요.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렌단이 용기를 기울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맑은 액체가 실처럼 가늘게 흘러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물결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가 받았어요. 브렌단이 용기를 다 비웠습니다. 그 손을 난간 위에 얹었어요. 오래된 콘크리트 난간이었습니다. 소금에 닳고 파도에 긁힌 표면이었어요. 브렌단의 손도 그랬습니다. 40년을 소금에 절인 손이었어요. 두 가지가 나란히 있었더라고요. 낡은 것과 낡은 것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머스였습니다. 혼자였어요. 방파제로 걸어오다가 멈췄습니다. 브렌단이 용기를 들고 난간 앞에 서 있는 걸 봤던 거예요. 시머스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시머스를 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와 달랐더라고요. 조롱이 없었어요.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봤어요. 시머스가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브렌단이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내일도 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방파제를 내려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아까와 달랐어요.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수학까지 남은 날은 29일이었어요.
브렌단이 처음으로 바다에 손으로 직접 투입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브렌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로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수온계를 넣으면 브렌단은 옆에서 엽체 상태를 확인했어요. 투입량을 조정할 때 제가 노트를 펼치면 그는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40년을 혼자 이 바다를 일궈온 사람이 처음으로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브렌단이 로프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건네는 말이었어요. 한국 바다에도 이런 적조가 있냐? 저는 잠깐 멈췄더라고요. 기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얘기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남해 쪽에서는 여름마다 온다고. 브렌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40년 바다를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바다 얘기에 귀를 열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브렌단이 오래된 공책을 들고 방파제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새 공책이었어요. 그가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노트에 수치를 적으면서 옆눈으로만 봤습니다. 날짜를 먼저 쓰고 수온을 적고 엽체 상태를 한 줄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바다를 기억하는 방식이 같았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수학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눈이 떴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직 푸르스름했어요. 새벽 5시 13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옷을 입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더라고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방파제로 나갔어요. 브렌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수학날 새벽을 혼자 맞이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였어요. 바람이 없는 새벽이었어요. 수면이 잔잔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가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양식 로프줄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떠 있었어요. 저기 있었습니다. 29일 동안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렌단과 저 그리고 피오나가 배에 올랐어요. 브렌단이 직접 노를 잡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잔잔한 새벽 바다 위로 퍼졌어요. 코크 해안 특유의 짠내와 해초 냄새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타고 귀 뒤로 흘러갔어요. 저는 손을 배전 위에 얹었습니다. 물보라가 손등을 적셨어요. 차가웠습니다. 9월 코크 해안의 바닷물이었어요. 첫 번째 로프에 도착했습니다. 브렌단이 먼저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40년을 소금에 절인 손이었어요. 로프를 당기는 순간 팔뚝의 힘줄이 굵게 솟았습니다. 엽체가 올라왔어요. 브렌단이 멈췄더라고요. 손에 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브렌단이 엽체를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는 게 보였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엽체를 눌러봤어요. 저항이 있었습니다.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브렌단의 손가락이 멈췄더라고요. 그 감촉이 뭔지 그도 알았을 거예요. 40년을 이 손으로 바다를 일궈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피오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두 번째 로프, 세 번째 로프를 차례로 올렸습니다. 전부 살아있었어요. 시험 구역 3곳 전부였습니다. 엽체 색이 달랐어요. 갈색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초록빛이었어요. 손으로 잡았을 때 탄력이 느껴졌고 냄새는 깊고 짭조름했습니다. 브렌단이 로프를 하나씩 올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오나도요. 말이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손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처리 구역으로 갔습니다. 브렌단이 로프를 올렸어요.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였어요. 엽체가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누르자 저항 없이 눌렸습니다.
브렌단이 그 로프를 들고 시험 구역 쪽을 바라봤어요. 두 방향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래 봤더라고요. 배가 방파제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시머스가 와 있었습니다. 패트릭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확물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머스가 브렌단 쪽으로 걸어왔어요. 브렌단 앞에 서더니 수확 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짙은 초록빛 엽채들이 담겨 있었어요. 탄력 있고 냄새 좋은 것들이요. 시머스의 손이 바구니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엽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저항이 느껴졌을 거예요. 시머스가 브렌단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브렌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나란히 버텨온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충분했던 거였죠. 오후가 됐을 때였어요. 브렌단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제가 거실 탁자 위에서 봤던 그 공책이었습니다. 50년 전 브렌단의 아버지가 남긴 양식 일지였어요. 브렌단이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공책을 내밀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공책이었습니다. 펼쳤어요. 1973년 8월 4일. 날짜, 수온, 상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50년 동안 바다를 기억한 사람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브렌단을 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 노트랑 같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브렌단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매일 적었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비 오는 날도 파도가 높은 날도 수확이 없는 날도 날짜를 먼저 쓰고 수치를 적고 상태를 한 줄로 정리했다고요. 브렌단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무언가 오래된 것을 꺼내놓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공책을 브렌단에게 돌려줬습니다. 브렌단이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가라. 저는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바다를 기억하는 방식을 이어가라는 거였던 거잖아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에 남겨두는 거였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피오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브렌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파제로 나갔어요. 혼자였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치는 소리가 일정하게 반복됐어요. 쿵, 쿵, 쿵. 코크 해안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와 해초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처음 이 바다에 발을 디뎠을 때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때는 낯선 냄새였어요. 지금은 달랐더라고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렌단이었어요. 그리고 피오나도 왔습니다. 셋이 방파제에 나란히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일정하게 반복됐어요. 멀리 양식 로프줄이 저녁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확하고 남은 로프들이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브렌단이 말했어요. 내년에 전 구역 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오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브렌단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바라봤던 바다였어요. 브렌단이 40년을 바라봤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셋이 함께 바라보는 바다였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쳤습니다. 쿵. 물보라가 손등 위로 튀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짰습니다. 코크 해안의 바다였어요. 저는 요즘 바다를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는 바다가 그냥 일터였어요. 수온을 재고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적는 곳이었죠. 그런데 코크에서 돌아온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브렌단의 손이 먼저 떠올라요. 로프를 들어 올리던 그 손이요. 브렌단은 끝까지 제가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는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40년을 혼자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묻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설득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바다가 먼저 답을 냈고 브렌단의 손이 그걸 먼저 읽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브렌단이 움직인 건 제 설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느껴진 감촉 때문이었어요. 탄력 있는 엽체 하나가 말백 마디보다 먼저 도착했던 거죠. 결국 진심은 결과로만 전해진다는 걸 저는 코크 해안에서 배웠습니다. 브렌단이 처음으로 새 공책을 들고 방파제로 나왔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서 날짜를 적고 수온을 적었어요.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바다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3대가 지켜온 것과 제가 가져온 것이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은 반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었던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쳐가는 관계가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다가 먼저 답을 낼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